집값 하락세가 금융위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갈 것인지 아까 뭐 5년 이야기는 했는데 왜 그렇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이 금융위기 때보다 집값이 더 폭락했는데 금융위기 때보다 앞으로도 더 폭락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정상화가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 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졌다. 한 작년쯤에 많은 상승론자 유튜버들, 뭐 전문가들, 이런 인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금융위기가 와야 폭락한다. 폭락론자들은 나라 망하길 바란다. 물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그런 인간들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좀 되게 착한 척 많이 하시잖아요.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 재작년에. 폭락론자들은 금융위기가 와야 폭락하는데 그만큼 폭락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라를 망하길 바라는 건가요? 막 이런 느낌으로 말하죠. 그랬을 때 금융위기 아직 안 왔어요? 경기 침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값은 그때보다 더 떨어졌다.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은 11월 했을 때 1.34% 떨어졌고, 아파트 값은 2.02, 그 다음에 2.49 떨어지면서 2013년 12월 시세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크게 온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 다음에 저희가 과거에 전망한 것들도 한번 보죠. 맨날 저기 뭐 10년째 하락 이야기한다, 5년째 하락 이야기한다 하는데 저희 2019년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2019년 때 이야기한 것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금융위기 때만큼은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요즘에 요분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17% 하락. 내년에 17% 하락할 테니까 내년에 사라. 또 요분 윤정부에서 뭐 할만한 자리 하나 있나 하고 가가지고 막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셨다가 지금 팽당하셨죠. 이름이 안 보이던데.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한다. 금융위기급 충격이 와야만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죠. 뭐라 그래요? 거시경제 충격. 금융위기만큼 왔어요?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또 무너졌나? 아니죠. 이분들이 근데 교수님들이에요. 일반 전문가들도 아니고. 이분은 더 떨어진다고 말씀 바꾸셨고 요즘에 이분 보이시지 않네요? 다른 사람들도. 단기적으로 이자율 부담이 늘어나 심리적 영향을 줘서 상승폭을 제어할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5% 수준에도 집값이 높았다. 지금 3.25죠. 금리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심지어 요분은 뭐라 그래요? 내년 집값도 올해만큼 오릅니다. 작년 말에. 또 요분 부동산 기자죠. 리서치 전문. 막 기준금리 오르고 뭐 시중금리 이야기하지만 금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위기 때만큼은 안 떨어진다. 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요즘엔 무슨 이야기예요? 아예 연구기관까지 금융위기 수준 부동산 침체의 가능성은 적다. 여기는 오른다고 이야기했던데요. 여기도 역시 장기 침체는 안 된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최대한 장기 침체는 안 난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미국 주택시장 침체는 2008년 금융위기랑은 다를 것이다. 미국은 그럴 수 있다. 미국이랑 한국이랑 똑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금융위기랑 다르다. 한국도 금융위기 때랑 다르다. 그만큼 침체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는 아니다. 외국이면 더 좋아하고 막 외국이면 더 숭배하는, 너 사대주의자냐 이런 이야기 할 텐데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양질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권모술수 권 교수님이나 이야기 나왔던 신모 교수님, 저분 정치권에 많이 나가신 분인데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 LTV 수준은 문재인 정부가 규제해서 집값은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가 LTV 50%로 규제했기 때문에 양호하다. 기세 질이 괜찮다. 근데요, 아니다. 말씀드리지만 LTV보다 더 중요한 거는 DSR이죠. DSR이 지금 주담대 받은 사람이 52%가 넘어가요. 주담대 차주의 DSR이. 그리고 전세대출까지 같이 받은 사람들은 80%가 넘어간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뭐겠어요? 누구는 지금 DSR 때문에 죽겠고 누구는 DSR 안 죽겠고, 그러면요 사례를 보여주는 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사례를 거기만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코끼리 코만 보여주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하면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구나. 근데 코끼리 다리만 보여주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하면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그게 아니라 코끼리 전체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예전에 부채 수준이 여기까지 올랐어요. 97까지 올랐었다. 그러다가 쭉 빠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거품 잠깐 꼈죠? 80 나왔죠, 80? 그러면은
97대랑 81대랑 어느 때가 더 양호해요? 이때가 훨씬 양호하죠. 그러니까 이때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그래서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 왜? 과거에는 전세가가 빠지지 않았죠. 원래 매매가 빠지면 전세가가 같이 빠진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매매가 빠지면은 그 수요가 전세로 옮겨붙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이거는요, 다 궤변이고 다 말 지어내기고, 매매 수요가요, 매매할 사람들은 원래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요? 매매가, 내가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집에 사는 건데, 담보를 잡고 내가 빌려주는 돈이 당연히 줄어야죠. 더 싼 걸 빌리는데 담보를 통해서 빌려주는 돈이 더 적어줘야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세 대출을 풀면서 매매가는 떨어진 전세가는 올라갔죠.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세 거품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쭉 빠지고 있다. 그러면요, 예전에는 영끌한 사람들만 금매 좀 내놓고 다주택인 사람들은 그래 버티자, 뭐 전세가 올라가는데, 이게 가능했다면은 지금은요, 전세가가 빠지니까 단주택자들도 못 버틴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비율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97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봤자 80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100을 넘었어요. 이게 GDP 대비로 100%를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표면적인 거죠. 표면적.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을 어떤 걸로 받았다? 사업자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는 사람 있죠? 법인 대출 받아서 개인 법인 세워가지고 부동산 대출 받은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전세 자금 자체도 부동산의 일부 대출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까지 다 끼면은 GDP 대비 200%, 가처분 소득 대비 400%가 넘어간다. 우리나라 부채의 수준이. 이것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쪽 전문가들 중에서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와서 하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이야기를 하지. 또 한 가지 뭐예요? 실질 소득 감소. 소득이 늘었어요. 한 300만 원에서 한 310만 원으로 늘었어요. 얼마나 상승했다? 한 3.3% 올라갔죠. 3.4% 정도. 근데 생활비를 그 전에 한 100만 원 쓰고요, 대출을 한 150만 원 갖고 있었고, 한 50만 원 정도를 저금을 했다. 저금, 그 다음에 대출, 원리금, 생활비. 근데 지금 물가가 5%대, 6%대 올랐죠. 105만 원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 이상 더 올랐겠지만 생필품은 더 빨리 올랐으니까. 그러면 대출 원리금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되죠. 한 250 내죠. 그러면요, 310만 원인데 355만 원이네요. 있던 저금도 빼서 써야 될 상황이다. 이거를 모아야지 집을 사는데, 일단 집부터 사세요 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금액은 필요하죠. 근데 저게 안 모이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죠? 실질소득 감소가 얼마나 장기화 될 것이냐. 첫 번째, 금리 인상하고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동안에는 실질소득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임금 억제해서 물가 상승 막아라. 되겠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은 막히는데 집값은 개박살 나는 거예요. 아니, 돈이 모이지가 않고 계속 오히려 모아둔 것까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요, 저희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똑같아요.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서울 아파트 전망 2부라는 영상이 있어요. 옛날에 만들었던 거. 거기서 보시면은 장기적 악재로 세 가지 이야기한 게 뭐냐. 헬리오시티 잔금 대란 나서 당시 헬리오시티 영향이 컸으니까 전세 대란 난다. 근데 문제는 금리 내려가면서 헬리오시티 잔금 대란, 전세 대란이 크게 안 번졌죠. 그런데 이 전세 대란이, 저희가 말하는 전세 대란은 역전세 대란이었죠. 자,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앞부분은 달라졌지만 뒷부분만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역전세 대란 나고 있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중국 지금 디폴트 나고 있어. 중국 경제 위기 생기면서 수출 감소하고, 그러면 이게 소득 감소나 이런 걸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 위기도 마찬가지고 수출 감소도 심각하죠. 이게 유동성으로 몇 년 더 버텼을 뿐이에요. 몇 년째 폭락론자 이야기한 거 말고 우리가 2019년에 이야기했던 것들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저금리로 연장되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산의 거품이 많이 꼈는데 그때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대놓고 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그게 터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저금리. 저금리로 어떻게 집값이 떨어져요? 저금리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 저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외화 유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 한미 금리차 얼마? 이거 다 볼 거예요. 단기적 악재들 다 지금 요 뒤에 헬리오시티가 지금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회사채 디폴트 대신에 이제는 헝다 이런 디폴트도 일어나고 있죠. 저금리, 금리 올리고 있는데 미국보다는 저금리죠. 또 장기적 악재 뭐 얘기했어요? 경제인구 감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가 감소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없어진다. 이게 내 집 마련 실수요가 많이 사라진다는 소리죠. 또 뭐라 그랬어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장기적인 수요가 감소한다. 왜? 가계부채 잔뜩 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거 갚느라고 나중에는 돈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수요들이 지금 이미 다 땡겨 들어와서 살 수가 없다. 그 짓거리는 20년, 21년에 더 부추겼어요.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차라리 2019년에 떨어졌으면은, 왜냐면 거품도 지금에 비해서는 덜 꼈고, 경제가 이렇게까지 안 돌아가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저금리 나오고,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조금 낮추고, 코로나 터지고 저금리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부추겼어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똑같아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2019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더 크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금리가 내려왔구나. 조금 지금 잠깐 집값이 오르는구나. 그러면 집값이 오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전문가예요. 양극화 현상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기득권엔 자산이 쏠리는데 서민층은 여러 개 감소하죠. 그런데 집으로 부자가 되는 거는요. 자, 밑에서 사가지고 점점 더 큰 집으로 혹은 여러 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수익 내서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가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똘똘한 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똘똘한 채만 오를 수가 없는 이유. 왜? 똘똘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다주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주택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박살이 나서. 이게 다 그때 예측했던 내용들이에요. 아직도 라이트하우스는 고장난 시계 갖고 그래요? 아니에요. 정확한 시계였는데 미리 얘기하니까 니들이 못 알아듣고서 그때부터 폭락론자 프레임 씌워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폭락론자예요? 정상화론자지. 저희가 뭐 장기적 우상향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논리에 대해서 부정했어요? 다 그때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게 저금리로 인해서 늦춰졌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역전세난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또 중국 경제위기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감소 역대급이죠. 거의 뭐 1년 내내 무역적자 나고 있죠. 한미 기준금리 역전 차이.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포인트 차이 났어요. 지금은요 1.25%포인트 차이 나고 있는데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왜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부정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저희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 한다고 하는 인간들은 딱 어떤 수준이냐라고 보시면요. 집에서 나이 한 40 먹고서 백수처럼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서 들어 누워서 놀고 나와가지고 부모님 노후자금 빼먹어서 생활비 빼먹으면서 나와서 밥 먹고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나 하고 게임하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요. 또 그런 식으로 살다 나 죽으면 어떡할래? 너 지금 이런 식으로 살면 일도 못 구할 거고 그러면은 평생 그 모양 그꼴로 살래? 그러면은 아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제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몸쓰는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지. 엄마는 왜 그렇게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어련히 알아서 잘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거. 왜 그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너 빨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라.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IMF에서도 경고했고 그 다음에 안 빠진다고 했던 집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으로 빠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거품이 많이 꼈고 부채 수준은 그때보다 훨씬 더 높다. 자,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시면요. 어디다? 100을 넘어갔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요때 조금 빠지다가 다시 쌓이고 조금 빠지다가 다시 쌓이고 원래 요때 빠지고서 딴 데는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속 쌓아놨어요. 초이노믹스 같은 거에서. 미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덜하다? 우리나라 언론만 덜하다 그래요. 외국에서 경고하고 있고 IMF에서 경고하고 뭐 여러 군데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래도 조금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장기적 우상향 하겠지.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다. 엄마 왜 나한테 그래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지금 나가가지고 이력서라도 하나 더 넣을 때다. 매우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저거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 숨겨져 있는 전세 자금만 더해도 세계 최고에다가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사업자 대출 1인 법인 대출 이런 것들 다 부동산 대출인데 그거 다 기업 대출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원래 다 가계 대출이죠. 큰일 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2배로 뛰었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집값이 3배로 뛰었으면 3분의 1 토막 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